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이제 막 2부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제 퀴즈의 상식 퀴즈의 상식이라는 경제 상식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이것처럼 급했네. 이거 오토바이처럼 막 튀어나갔네. 그 퀴즈 정답이 오토바이였거든요. 예, 급발진 많이들 하시죠.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하는데 원체 교통법규 안 지키고 뭐 차 사이로 다니고 뭐 튜닝하고 뭐 불법 튜닝에 소음기에 그래서 경찰청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그 실생활에서도 좀 불편함을 호소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아까 뭐 오도방구 소리라는 표현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2315님 소음 심한 오토바이 단속 좀 강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단속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참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쌩쌩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1703님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읽어드린다고 했죠. 우리 동네에서는 오토바이를 오도바이라고 불렀어요. 딸아이가 제가 오토바이라고 하면 참 웃습니다라고. 저는 어릴 적에 이 오토바이가 진짜 영어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카드 모양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오토바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이렇게 했죠. 근데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이고 요게 일본 사람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뭐 모터사이클, 바이크라고 하죠. 보통 바이크. 그래서 오토바이크라고 해서 그게 오토바이로 굳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오토바이 주행하시는 분들 제발 좀 안전하게 본인의 생명이 또 달려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어디 배달 가시고 음식 주로 뭐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가실 때도 항상 시동 좀 끄시고요. 그 공회전이 소음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아까만 해도 조금 좋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코스피는 0.42% 내린 2730, 코스닥은 0.24% 내린 845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4원 정도, 1364원 정도로 해서 1350원대 내려왔다가 다시 60원대로 올라가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도 빵 좋아하십니까? 빵?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는 빵집이 있습니다. 뭐 대전의 명물이라고 하는 성심당인데요. 뭐 저희가 여기를 뭐 홍보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원체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하죠. 뭐 사실상 이제 회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큰 빵집인데요. 최근에 그 임대료, 월세 4억 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진짜로 빵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지 창업 트렌드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옥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빵 좋아하세요? 빵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월세를 4억 원 이상 내는 사업자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도 4층 건물을 통임대해서 쓰는데 월세가 3억 안팎이거든요. 명동의 4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월 3억. 네. 근데 그거 이제 다 합치면 연면적이 한 수백 평이 될 텐데 성심당 대전 역점은 9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억 4천만 원에 월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 전년 대비 이제 4배나 인상이 되니까 좀 이제 성심당에서는 그걸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4억 원씩을 월세로 내왔던 게 아니라 이번에 그만큼 높이겠다. 네, 전에 한 1억 정도였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매출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내라 해서 계산해 보니까 4억 4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디테일한 건 조금 후에 더 살펴볼 텐데, 그럼 그 건물주가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요. 건물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이제 건물주가 갑질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공공기관이었어요. 코레일 유통이라고. 철도공사 코레일 유통. 이 이제 KTX의 이제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인데
이제 공공기관인데요. 네. 이게 요즘 그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랄지 로컬 브랜드 이런 관광 자원들을 보호하고 뭐 육성하는 쪽인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내쫓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대전역의 이제 성심당 매장이 2016년에 코레일하고 당시에는 이제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이제 네. 월 정액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이제 계속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제 월 정액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임차인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레일의 감사기관에서 좀 매출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율로 좀 계약을 전환해라 해서 4% 정도로 이제 수수료를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4%가 좀 너무 낮다 해서 이번에 17%로 17%? 네, 4배 이상을 이제 적용을 했더니 이제 4억 4천만 원의 천문학적인 이제 월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뭐 정액 그 월세에서 정률로 가겠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뭐 다른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유통 채널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사실 4%면은 뭐 이것도 뭐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4%에서 17%까지 이렇게 확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코레 유통에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수수료의 계약 방식은 이제 뭐 원래 다들 하는 거다. 뭐 사실 백화점, 쇼핑몰 이런 유통업계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코레 유통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른 임차인들한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2% 정도라고 해요. 네. 그거를 감안하면 17%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성심당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심당은 매출이 원체 매출이 크니까 보통 이 잘 나올 때는 월 매출이 39억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서요? 그 대전역에서요? 예. 그럼 그 정도면 일반 매장의 100배 수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그러면은 100배를 더 내라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월세가 연세가 이제 50억이 되고 2년이면 100억이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이면 그냥 건물을 사서 나가지. 그렇죠. 네, 이거를 왜 내고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따져볼 게 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률로 하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코레일 유통 입장에서는 아니 저 김밥집도 22% 내고 편의점도 22% 내고 성심당도 그럼 22% 내야 되는데 저기는 그래도 뭐 많이 주니까 17%로 우리가 조절을 한 겁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성심당 입장에서는 원체 매출이 크니까 월 매출이 39억이면 이 빵을 몇 개나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내는 절대적인 금액이 4억을 넘어간다. 야, 이게 참 같은 숫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뭐 형평성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원칙을 그렇죠. 또 거기는 감사받고 막 하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반 시장 원리상으로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우량 임차인한테는 보통 한 자릿수 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렇죠. 뭐, 금액이 크니까 그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20대 대표들한테도 이제 뭐 머리 조아리는 게 일상 다반사고요. 인테리어를 해주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1층, 2층 이렇게 두 층을 복층으로 쓰려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들을 위해서 공사도 대신 해주고 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 유치하는 게 이제 백화점한테는 지상 과제인데 그런 브랜드들이 요구하는 거는 일단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가게가 보여야 된다.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1층을 아예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한데 더구나 이거는 이제 KTX 대전의 방문객을 관광객을 끌어오는 이제 로컬 관광 자원인데 이제 그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KTX 대전역 덕분에 성심당이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성심당 덕분에 KTX 대전역이 명소가 된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야, 그래요. 하여튼 뭐 절대적인 금액은 큰 거고. 물론 뭐 성심당 입장에서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코레일 유통도 코레일 유통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5491님 성심당 부산서 합시다. 서로 이제 유치하는. 네, 이렇게 뺏기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최희진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 지역 이외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문체부 장관까지 나섰어요. 네네.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성심당 대표를 만나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체부 입장은 또 이제 코레일 유통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이 문화 관광 자원을 좀 육성하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 성심당을 대전에 대표하는 지역 문화 명소로 선정하고 지역 문화 대상도 수여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노포들이 이런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유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해서 이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일 텐데 이제 코레일 유통이 수수료를 기존보다 소폭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수료의 어떤 총액에 상한선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 대전시도 어쨌든 그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기능이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일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문체부와 함께 뭐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문체부가 나서긴 했습니다만 코레일 유통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고 여기 뭐 직원들이 뭐 임대료 높인다고 해서 자기들 뭐 연봉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네. 이렇게 하겠어요? 또 네. 감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또 이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 행정. 네, 그러니까 딱 원칙대로 해서 모든 세상 일이 다 되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은 근데 또 몸을 사리게 되고 네네. 근데 적극 행정을 좀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도 그분들한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 어찌됐든 간에 뭐 문체부가 나섰으니까 이건 이제 행정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매출 많은 거야 그 회사 그 빵집의 일이고 너무 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그렇죠.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성심당에 어떤 지원을 할 때는 또 그거에 비례해서 어떤 조건을 또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전의 지역 주민을 고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뭐 일정 수준 넘어가면 지역 발전 기금으로 환원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맛집을 유치할 때 세부 조건을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좀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성심당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건이 좀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얼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 상권에서 얼만큼 장기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 이제 노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본의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차지 차가법의 경우는 임차인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 하면은 무기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내보낼 수가 없어요. 건물주가. 모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그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한 10여 년 전에 개정이 됐지만 10년까지밖에는 이제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맞물리면서 이 임차인 권리랄지 지역 상권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코레일 유통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네. 는 또 별개일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네네. 일단은 성심당 빵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느냐라는 이제 타 지역 분들의 궁금증이 지금 많이 문자 메시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5944님이 아들이 대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집에 올 때마다 이 빵을 사오던 생각이 난다라고. 최희진님은 대전에서 기차를 놓치면 성심당 빵 사느라 그랬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줄 서서 사는 빵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일단은 되게 상징적인 거고, 야, 그럼 도대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거야라고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이 성심당의 실적이 감사 보고서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 성심당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로쏘인데요. 로쏘. 네, 여기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그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한 500억 정도였거든요. 네.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였는데 500억에 100억. 네, 작년에는 매출이 1,200억. 영업이익은 300억을 넘었더라고요. 1,200억에 300억. 네, 와. 한 5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올랐는데 영업이익 300억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이 우리나라 빵집 하면은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양대 산맥인데 여기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원래도 좀 잘 나가는 지역구 맛집이었지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고 SNS도 활성화가 됐고 또 요즘 불황이면서 가성비 전략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국구로 더 발돋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방의 맛집들, 로컬 브랜드들이 더 이런 이제 배경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원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런 브랜드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성심당은 대전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만 해도 정말 알짜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300억 넘어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보다 더 많이 남기고 있다. 근데 성심당이 서울에서 팝업 행사를 열었어요? 네, 얼마 전에 해서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도 그 빵을 맛볼 수 있느냐 기대를 모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의 뭐 전시 행사에는 참여를 하지만 빵은 팔지 않겠다. 잠시만요. 빵을 전시만 해요? 이제 빵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데요. 브랜드 소개.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에서 성심당이나 태극당, 뭐 보난자 이런 지역을 주제로 한 브랜드들 한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그 브랜드 소개하는 전시를 했고요. 해서 이제 성심당도 그 대전에서만 빵을 팔겠다는 원칙 때문에 이제 거기서 팔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전시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 이 빵을 정말로 먹어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빵 하나 사러 대전까지 가는 건 좀 쉽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서울이든 제주든 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뭐 국토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또 당일 배송 되기도 하고 많이 여러 군데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좀 시사점이나 요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또는 F&B 브랜드들이 지방에서 시작을 했다가도 잘 되면은 서울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넓혀야죠. 네. 그 뭐 삼성이나 롯데 이런 기업들도 사실 뭐 대구, 부산 이런 지방에서 시작해서 본사는 지금 다 서울에 있고 F&B 브랜드 중에도 뭐 교촌, 설빙 이런 브랜드들도 다 지금은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 성심당은 이제 대전을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이 과거보다 이제 요즘 들어서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지방 지역색이 뚜렷한 일본의 경우는 원래부터 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요타 되게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데 본사가 아직도 나고야에 있습니다. 네, 그 도쿄로 올라오지 않았고요. 또 뭐 교토에서 시작한 뭐 게임 업체 유명 브랜드들도 계속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심당을 필두로 이런 지역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게 오히려 브랜드에 도움이 된다. 그 이제 차별화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전략적으로 채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어느 게 옳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전략의 차이인데 다른 빵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시작한 이성당이랄지 뭐 삼성빵집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도 팝업 스토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마다의 뭐 전략 선택.
네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국내 관광이랄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로컬 브랜드에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전략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딱 지역에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희소성도 느끼고 그렇죠. 네. 거기 지나갈 때 뭐 먹어봐야 돼. 거기서 누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사오라고 해야 돼. 네. 이영파라나님도 대전 근처에서 군 생활하던 아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성심당 빵을 사가지고 와서 많이 먹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했는데 잘 안 됐으면 오히려 또 이제 전국구로 뻗어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잘 됐으니까 또 그걸 또 고집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지자체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브랜드를 좀 키우려는 그런 니즈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지방에서 창업하는 게 오히려 서울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인 게 지자체들이 이제 자기 지역으로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본사를 우리 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5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모태펀드를 이제 지자체랑 같이 운영을 해서 지자체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된 펀드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컬 브랜드를 표방하는 어떤 이제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브랜드들의 이제 투자를 받으면 이제 중기부에서 그 투자금의 5배까지 저금리로 매칭 융자를 해주는 립스라는 정책도 작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립스 제도.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시작이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역에서 창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최초 몇 년 법인세 감면 뭐 이런 혜택들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이런 이제 특출난 브랜드들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이제 빵이나 베이커리 분야에서 네.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서 커서 또 네. 지역에서 계속 승부를 보는 곳들이 많네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좀 관련이 있는데 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뭐 이성당이나 성심당이나 또 태극당 이런 브랜드들이 해방 직후에 창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네. 네, 그때가 그 일본인들이 이제 해방 후에 그 빵 만드는 기계를 이제 많이 놓고 갔거든요. 그것들 이제 인수해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한국 전쟁 때 구호 물자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를 받아서 창업을 한 게 또 성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근대기와 좀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구의 한 빵집은 브랜드 컨셉을 아예 근대기로 잡았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빵의 이제 시초다 해가지고 해서 지금의 또 관광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빵집 이름이 다 뭔가 근대기의 느낌이 나는 그런 그렇죠. 빵집 무슨 이름들이었던 당 거네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당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에 그 구호 물자를 가지고 또 시작을 했고 이런 데도 보니까 뭐 그래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또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창업한 브랜드들도 많았을 텐데 서울은 이제 고도 경제 발전기에 재개발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하느니 그냥 부동산 팔고 나가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도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그만둔 브랜드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적었으니까 또 이제 장수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성심당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이제 남은 빵을 기부를 하는데 네네네. 빵이 거의 다 팔려가지고 남은 게 없으면은 일부러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부용 빵을 또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또 지역의 브랜드들이 또 장수하는 비결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빵집들이 그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되게 곤란해서 네. 예전에는 좀 이제 지역 아동들이나 어려운 시설에 빵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또 그거 가지고 또 말도 많다 하더라고요. 왜 유통기한 지난 걸 주냐 막 이래서 또 아예 아니면 자기네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버리는 데들도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요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부할 빵이 모자라면 더 만들어서 네.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빵집 중에 이제 장사 고수분들은 한 저녁 7시, 8시 되면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 30% 할인합니다. 해서 이제 빵 남지 않도록 이렇게 떨이 세일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빵돌이 빵순이들이 달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른바 요즘에는 빵지순례라고도 한대요. 네네. 진짜 유명한 빵집, 맛있는 빵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업 트렌드 시간이니까 네. 빵은 어떻습니까? 좀 트렌드가 요즘에 특히 어떤 게 뜨고 있어요? 이제 빵 시장이 우리나라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너무 꽉 잡고 있잖아요. 네, 유통시장이죠. 네, 이게 이제 1등 브랜드가 너무 이제 독과점한다 네. 해가지고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500m 거리 제한 이런 거를 뒀는데 이게 오히려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이 돼 버렸어요. 네. 다른 브랜드도 이제 추가로 확장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이제 빵집들이 그럼 후발 주자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 봤더니 일단 이제 토털 베이커리 그러니까 모든 빵을 다 취급하는 그런 전략은 너무 이제 그 독과점 하는 브랜드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시그니처 빵을 중심으로 이제 컨셉을 명확히 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말씀드린 이제 성심당이나 이성당도 다 시그니처 빵들이 있거든요. 뭐 튀김 소보로랄지 뭐 단팥빵, 야채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그 특산물의 모양으로 빵을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춘천의 감자빵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완도의 전복빵이라고 또 있고요. 전복빵? 네, 전복 모양으로 만들고요. 또 경주의 시범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주의 다보탑을 이제 10원, 네, 주화 모양에 넣어서, 네, 10원 모양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메뉴로 특화하는 전략은 이제 식빵 전문점을 만든다든지 베이글 전문점, 뭐 도넛 전문점, 소금빵 전문점 이런 브랜드들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빵집의 시그니처. 네. 딱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전문점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뉴가 되게 단촐해지는 거잖아요. 빵 하나로만 매출을 계속 확대하는 건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가지 메뉴에만 집중하는 거를 카테고리 킬러 전략이라고 하는데 카테고리 킬러 전략. 네. 한 가지 카테고리를 집중 공략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빵 하나만 팔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변주를 줘야 됩니다.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베이글로 요즘 줄 서서 먹는 빵집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인데 여기는 베이글 종류가 이제 수십 가지가 되죠. 아, 그러니까 베이글인데 특색 있는 베이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베이글 있고 카페 노티드도 이제 도넛으로 카테고리 킬러를 했지만 이제 다양한 도넛 메뉴로 이제 변주를 줬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실험적 구매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맛을 제안을 하게 되고 아 여기가 이제 전문점이니까 뭔가 이 새로운 메뉴도 맛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5개, 10개 이렇게 사오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그러니까 베이글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베이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즘 그것도 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메뉴 뭐 이제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메뉴를 다양하게 하면은 그 카테고리 킬러인데도 그 안에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빵을 또 이제 빵이 포장해 가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이 포장하기 좋은 그 메뉴에서 더 잘 먹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홀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면은 예를 들어 삼계탕이다 그러면 뭐 무슨 삼계탕 있어도 결국은 한 해밖에 못 먹거든요. 네.
네, 근데 빵은 뭐 10개, 20개도 사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CEO 분을 만났는데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할 정도로 그 베이글에 특화해서 재미를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재밌게도 이제 런던에는 진출 안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런던 베이글인데. 네네. 0419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빵 얘기 듣다 보니까 빵 사러 갑니다라고 지금. 그리고 박미영님이 부산에 고등어빵이 있다고? 아, 네, 있습니다. 네. 모양이 고등어빵이겠죠? 네. 그 안에 네. 고등어가 들어가면은 네, 네. 고등어빵. 그러니까 특색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3261님 커피 모양의 커피빵도 인기입니다라고. 야, 이렇게 이제 특색 있는 거 만들려고 하는 건데 뭐 베이글 나왔고 소금빵 유명하고 그러면 아직 전문점이 없는 것, 확실한 카테고리 킬러가 없는 것, 네.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는 빵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빵은 참 종류가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보로 빵도 그 안에서 이제 튀김 소보로가 또 변주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원래 이것도 좀 비화인데 그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가 그 소보로를 튀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팥 앙금을 좀 얹어서 팔려고 했대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조금 식혀야 되는데 네. 식히고 있는 와중에 다 팔려 나갔더라는 거예요. 팥 앙금을 올릴 새도 없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냥 튀김 소보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대구의 한 단팥빵 브랜드도 여기도 이제 전국적으로 그 택배로 많이 잘 팔리는 데인데 여기는 단팥빵 자체가 그 메인 메뉴는 아니었대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카페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이제 팔았는데 그게 이제 잘 팔리면서 메인 아예 그냥 빵집 브랜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빵은 이 소비자들이 이제 객단가가 낮다 보니까 좀 실험적 구매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 했지 좀 새로운 메뉴를 많이 개발을 해보셔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10원빵이 유행하니까 뭐 통영에서 100원 빵을 또 냈고요. 그렇죠. 네, 이제 통영은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 거북선 모양을 또 찍어서 하더라고요. 또 고흥은 뭐 유자빵 뭐 이런 식으로 이 베리에이션을 둘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빵집. 지금 그 문자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공주 밤빵, 그다음에 또 이연아님 왜 통영 꿀빵 얘기는 안 해요. 유명한데. 그리고 이지웅님 계란빵, 뭐 성은실님 경주빵 지금 그리고 이정옥님 경주 황남빵, 뭐 전국의 빵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이제 특산물도 있지만 지역의 랜드마크를 또 모양을 따가지고 만드는 빵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10원 빵도 이제 그런 사례고, 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카피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왜 그 호두 과자 안에 버터 넣은 게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피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다보탑이라든지 지역의 명물을 새긴 거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근데 이제 따라 하죠. 아, 그래요? 이게 참 음식은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그 재료 배합을 달리 했다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괜히 또 이제 사오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에서 또 채택하기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빵을 넘어서서 빵 말고 아까 그 변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약간의 차별점을 둬서 좀 괜찮은 케이스들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이 카테고리 킬러 전략은 사실 업계 불문하고 그 모든 장르에서 후발주자가 채택하기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발주자들이 시장을 이제 거의 장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처럼 이제 토탈로 모든 거를 다 이제 백화점식으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배달앱, 뭐 숙박앱 이렇게 한 가지 카테고리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슈퍼앱을 지향을 하죠. 이렇게 확장을 해가고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전자제품만 파는 하이마트가 네. 이제 후발주자로 해서 성공한 사례고 네네네.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버랜드랑 롯데월드가 이제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요즘은 이제 뭐 레고랜드 같이 좀 조금 특화된 브랜드에 특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F&B 업계에서도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의 이키나리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네. 여기는 스테이크를 이제 가성비 있게 싸게 판다 해서 이제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서 먹는 전략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야지 회전율이 빨라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인기를 끄면서 이제 가족 단위로 고객들이 오고 지금 노인분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의자를 깔았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제 뾰족한 컨셉으로 시작해서 확장하는 전략의 후발주자의 전략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더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더 입소문이 나게끔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시는 건데 뭐 특정 메뉴로 변주를 줄 만한 메뉴 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F&B 쪽으로 아무래도 창업을 많이 하시니까 보면 김밥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이렇게 변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김밥에 뭐 좀 뭐 오래된 거긴 하지만 와사비가 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런 게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김밥하면 떠오르는 그런 메뉴는 아니었잖아요. 뭐 치즈김밥, 참치김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새 김밥 안에도 뭐 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김밥이 또 될 수 있고 크기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된장찌개 전문 프랜차이즈거든요. 된장찌개 프랜차이즈요? 네. 그러니까 된장찌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인데 그쵸. 생각보다 프랜차이즈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상적이다 네. 했는데 어느 집에 가나 어느 식당에나 그쵸. 뭐 한식집에서 메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변주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래서 뭐 굴을 넣는다든지 우삼겹을 넣는다든지 뭐 우렁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역별로는 다 어느 정도 있었던 메뉴인데 이거를 한 매장 안에서 다 맛볼 수 있도록 변주를 주니까 요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된장찌개 종류만 해도 한 뭐 67가지 되니까 네네. 된장찌개 먹고 싶을 땐 거길 간다. 이게 이제 그렇죠.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는 된장찌개는 이제 점심 메뉴로 주로 인기가 있고 또 저녁 장사도 해야 되니까 또 수육 메뉴로 해가지고 또 보완을 했어요. 네. 이런 특이합니다. 하여튼 섬세한 생각해 보면 전략이 참 된장찌개는 뭐든지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물이 중요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그 마라탕이라든지 네. 또 허거, 샤브샤브 이런 데들은 이제 여러 재료를 손님이 고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뭐 변주가 좀 가능합니까? 네, 변주는 그 토핑이나 뭐 육수의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한창 인기를 얻었던 피자 브랜드가 있는데 피자 토핑을 그 이제 한 줄로 서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계속 고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복잡하다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또 빨리빨리 분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게 여성 젊은 층이죠. 예, 그런 거에 타겟팅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또 이제 신중하게 또 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지네요. 꼬르륵 소리 장난 아닌데 지금 마이크 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메뉴 몇 개 더 가봅시다. 일단 지금 빵에서 시작했고 막 그 된장찌개도 이야기를 하고 뭐 네. 버거, 샤브샤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식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또 오랫동안 요즘 유행이죠. 롱런하고 있고 일식에서도 변주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일식도 이제 초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그 생선을 얻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정형화가 돼 있죠. 초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새로우면은 그래서 그 어떤 식재료를 추가할지 그걸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불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먹잖아요. 규동이랄지 뭐 사케동 뭐 그런 것 뭐 운하기동 많이 덮밥 같은 네네 거.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예, 일본에서는 돈가스랑 돈부리가 양대 산맥이다 할 정도로 둘 다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돈가스 시장만 발전을 했죠. 예, 근데 돈부리가 앞으로는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요즘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또 1인 손님이 먹기에 딱 좋은 그 음식이거든요. 예, 그 양 많고 싸고 네, 한 그릇에 나오니까 설거지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즘 뭐 인건비 이런 문제에서도 좀 유리하고 그래서 돈부리에서 좀 아직 그 위에 토핑을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또 변주가 가능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돼서 그렇지 어디 가서든 지금 그 레드오션에서도 뭔가 비집고 들어가 네.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음악계에서도 이 표절이 나오면서 꼭 하는 핑계가 그 7개 음계에서 나올 음악은 다 나왔다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새로운 명곡은 그쵸. 탄생하잖아요. 네. 예,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얼만큼 고민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느냐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변주를 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예. 그러네요. 쉽지는 않다. 이은태님이 배고파요. 점심시간까지 한 1시간 넘게 남았는데 김종근님 빵을 부르는 성공예감이라고. 자, 성공을 부르는 성공예감 함께하고 계시고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에게 그 성심당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빵의 세계 그리고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더 변주를 둬서 다양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8.4로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13건 7,034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2,019억 원 63.1% 감소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 위에서 마감한 지 1거래일 만에 다시 4만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볼까요? 네, 김성진님. 제가 5년 전 지인의 권유로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 폭락으로 현재 투자금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가 만기고 그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전환사채 투자를 하셨는데 본인이 투자하신 거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셨죠. 그래서 네. 제가 어저께 내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좀 잔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김성진님한테 본인이 이 구조를 다 이해를 못하시고 투자하셨다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본인이 이해를 해야죠. 우선 좀 알려드리면 전환사채는 당장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빚을 낸 부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자본이 될 수 있는 거고 보통 발행 1년 뒤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환가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전환가액 10,000원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주가가 지금 뭐 한 7,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전환을 하겠습니까? 그럼 3,000원 손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보다 높게 있어야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나는 네. 거여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거의 지금 이제 반토막 나셨다고 네. 하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채권으로 갖고 계시는 게 낫다. 그리고 26년도가 만기라고 하면은 그때 네. 되면 26년도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발행할 때 약속했던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만기까지 이 회사가 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 채권이니까. 그래서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은 투자한 회사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질, 비전,
또 변동성 여러 가지를 네.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용현님,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나오면 둘 중 하나를 택하나요? 아니면 둘 다 받나요? 하셨는데요. 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하나의 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둘 다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조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 징역형에 의해 복역하면서 벌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일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둘 중 하나만, 이거 뭐 네. 판사님이 결정해 주실 거고, 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저것도 이것도 네. 징역도 추가되고 벌금도 추가되고. 착하게 삽시다. 네. 송대현님이 전기자전거는 음주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방인태 변호사에게 답을 들어봤는데요.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작동하는 파스 방식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파스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스로틀 방식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 내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방식이 이제 땡기면 나가는 자전거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네. 처벌을 받는다. 면허도 정지될 수 있다. 네. 그리고 KAK1000님이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받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방인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정상 참작을 얼마나 해주느냐는 네. 또 이제 판사님의 재량이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영희님, 비행기 요금은 정해진 것 아닌가요? 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나요? 하셨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그 대외 노출된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 또 유가 까지도요. 그래서 티켓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권 가격은 자주 못 바꾸더라도 유류 할증료가 있죠. 유류 할증료, 유가에 따라서 이걸 변동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최근에 기사로 전해드린 것처럼 수화물 붙일 때 네. 거기에다 킬로그램당 얼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또 요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걸 이율 관리라고도 하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